영화만큼 재밌는 영화 소개를 만나는 시간, 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밤새서 뭔가를 읽어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었던 일주일이었는데요. 오호. 이번 주에 그 전독시라고 전지적 독자식점의 영화가 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작을 보지 않아서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원작을 봐야지 더 얘기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작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 봤어요? 끝까지 아니요, 다 봤어요? 다 못 봤고요, 아직. 웹툰으로 웹소설로? 웹소설로 보고 있는데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정말. 전 다 봤거든요. 일주일 걸려요. 진짜 막 밤을 새고 봐도 일주일 걸려요. 저도 아직 반 정도 본 것 같아요. 예. 중간중간에 또 세계가 바뀌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너무 알아야 될 정보들. 너무 많아요. 기억해야 될 정보들도 너무 많고. 예. 근데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이게 영화로 나온다 그래서 네. 아주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더라고요. 워낙 팬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원작 좋아하는 팬들은 다 이런 마음일 텐데 네. 웹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영화는 조금 걱정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지 저도 원작을 반까지 읽은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고, 영화는 좀 원작 소설이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매력을 가지고 다르게 각색을 했다라는 게 원작을 읽으니까 더 느껴지더라고요. 네. 김독자가 누구죠? 안효섭 배우라고 안효섭 씨.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네. 목소리 연기를 해서 또 주목을 받았기도 했죠. 이게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저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저는 일단 안효섭 씨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된다고 네. 이게 생각하세요? 난리 날 발언이죠, 이게? 왜냐면요. 원작에서는요. 네. 김독자가 잘생기거나 멋있거나 대단한 영웅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안효섭 씨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읽을 때 그 느꼈던 김독자에 되게 쉽게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얘가 일반인이어서 너무 평범한 우리여서.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유중혁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김독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엄청 걱정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시면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그래요? 것 같아요. 안효섭 씨가 굉장히 멋있고 네.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배우지만 네. 이 영화에서는 조금 이렇게 몸도 좀 쭈글쭈글진 것처럼 느껴지고 연기로 그걸 좀 많이 돌파해 나가세요. 네. 그렇다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또 영화 보느라 밤샌 거는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네. 뭐 읽다가 밤샌 거는 처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럼 이 얘기할 겁니까? 전독시? 오늘은 전독시는 아직 개봉주가 되지 않아 조금 더 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원작을 다 보고 나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고요. 네. 오늘 준비해온 영화는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라기 월드 네. 또 나왔더라고요. 네, 주라기 하면 가슴 설레고 가슴 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일종의 또 리버스라고 이제 영재에는 붙어 있거든요. 좀 리부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라기 월드 시리즈가 2, 3년 전에 3편 정도 나와서 또 굉장히 흥행을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1억 달러 이상의 흥행 성적을 거두고 반응이 좋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또 리부트가 지금 진행이 됐어요. 이번에는 스칼렛 요한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 그 시리즈가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무서운 포스터도 그대로 비슷합니다. 그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 마크도 여전하고요. 주라기 월드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라기 공원 이후를 다루고 있는 후속작인데 주라기 공원 1편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공원은 결국 문을 열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또 훌쩍 흘러서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이제 기술이 더 발전했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쨌든 자본이 있으니까 우리 테마파크 다시 열겠다. 이래서 테마파크를 열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그때의 상황이 주라기 월드 이전 시리즈였다라면 이번 주라기 월드 시리즈 같은 거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또 몇 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래서 그 테마파크도 이제 문을 닫고 테마파크 속에 어떤 공룡이 아니라 함께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룡들과의 공존을 그리고 있어요.
공존이요? 네. 위태로운 공존이죠. 공존이라고요. 네. 저는 사실 저 원작 있잖아요. 1편. 네. 1편에 1편. 네. 그거 볼 때 사실 공룡이라고 하면 그 전까지 우리가 무슨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볼 때 제일 무서웠던 공룡은 압도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예요. 그쵸. 근데 이 영화 때문에 벨로시랍터가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네. 저 이제 공룡치고는 크지도 않은 게 조그만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 잽싸고 그 막 이러니까. 눈빛과 아니 일단 빠른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빠른 게. 그리고 공룡치고 작은 거지 우리보단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무서운 아이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 시리즈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관여를 안 했죠?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아. 감독은 다르지만 주라기 월드 1편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이번 시리즈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같은 경우에도 스필버그의 이제 영화사죠. 엠블린에서 제작에 참여하고 스필버그도 프로듀서로 참여를 해서 이 세계관은 어쨌든 스필버그의 세계관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스필버그가 캐스팅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를 하고 가렛 에드워드 감독에게 어떤 영화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필버그 감독의 연출은 아니지만 뭐 그의 어떤 자장 안에 있는 영향력 안에 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시리즈에 대해서 일단 주요 사건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라기 월드라는 이제 테마파크가 개장을 하고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또 금방 새로운 것들을 원하고 늘 보던 동물원의 동물들이 금방 지겨워지는 것처럼 공룡도 금방 이제 지겨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마파크와 기술과 자본을 가진 측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끌만한 걸 만들자. 이래서 유전 공학을 이용해서 공룡들의 유전자를 섞어서 대중들이 놀랄 만한 이제 공룡들을 생산해 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요.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죠. 근데 이 계획 속에서 당연하게도 이제 너무나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난 공룡이 태어나게 되고 이 공룡이 이 실험실을 탈출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초토화되는 것이 이제 주라기 월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토화된 세상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테마파크는 다시 폐쇄가 될 테고 이 공룡들과의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 공룡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과제로 남은 거죠. 다 죽여 없앨 것인가? 아니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계속 이 공룡을 이용하려는 세력과 싸우려는 공룡 사육사, 조련사의 이야기가 이제 이전의 주라기 월드 시리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재나님이 최근에 6편 모두 방영해줘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봤다고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요번 거 보려고 그러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케이블 채널에서 네. 1편부터 쭉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분들 케이블에서 봤다고 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주라기 월드의 새로운 시작, 이건 어떤 줄거리입니까? 이 주라기 월드를 탈출한 뒤 5년이 지난 시점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심심치 않게 거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 공원에도 있고. 근데 공룡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신기해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공룡이 뉴욕시 한복판에 나타난다고 하면 교통체증도 어마어마해질 것이며 그 사고 수습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룡도 신기하지도 않고 그냥 귀찮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룡들도 이 달라진 환경 뭐 대기 오염도 있고 기온도 다르고 먹이도 없고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현대인들과 공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공룡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시기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적도 인근에서만 살아남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영화 속에서는 신주라기 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이 신주라기 시대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공룡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한 거대 제약회사에서 공룡의 피 속에서 심장병을 치료할 DNA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이제 DNA 샘플을 공룡에게서 채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적도에 가야 되고 거기는 금지구역으로 되어져 있고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용병을 쓸 수밖에 없죠. 특수요원 출신의 용병 조라,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캐릭터인데요. 이 조라에게 부탁을 해서 그 샘플을 가져오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이래서 조라가 자신의 팀을 꾸려서 그 적도로 향하면서 겪게 되는 모험을 그렸습니다.
이야,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네.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네요. 이거 이번에 안 끝나는군요. 그럼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예, 이거 안 끝나는군요. 거의 뭐랄까, 미션 임파서블 새로운 악당 나올 때 느낌이 지금 물씬 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흥행한 IP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IP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아, 그거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잖아요. 네. 공룡 이름 다 외운다니까요. 초등학생들, 미취학 아동들 미취학부터 친해지는 시작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룡 이름 많이 알기입니다. 맞습니다. 공룡 이름만 알면 그들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고 계속 공룡을 배우고 있으니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죠. 이 공룡에 대한 상상력이 결국 중요할 텐데 현대의 기술을 만났으니 네. 뭔가 막 새로운 공룡도 나올 것 같고 지금 또 CG 기술이 더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없던 공룡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네, 일단 예전에 없던 공룡들 같은 경우에는 주라기 월드 시리즈에서 중요한 것이 유전공학이거든요. 인간들이 자신의 기술을 과신해서 만들어낸 유전자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이제 공룡들인 거죠. 근데 이 공룡들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크고 더 위협적이고 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시리즈에서 봤던 공룡들과는 확연히 다르죠. 또 여기에 더해서 처음 등장하는 또 공룡들도 있어요. 특히 이 공룡들의 샘플을 채취해 와야 되는데 아무 공룡들이나 채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심장이 가장 큰 공룡의 샘플을 채취해야 돼요. 그 공룡이 바로 3마리인데요. 육해공에 있어요. 그러니까 익룡 케찰코아툴루스가 있고요. 또 바다에는 백악관 호기의 모사사우루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땅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같은 그런 공룡들이 있고요. 이렇게 육해공에서 가장 큰 공룡들에게서 샘플을 채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셋 다 아주 육식이네요. 네네. 초식도 있기는 하지만 초식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 몸 길이가 3, 4m는 훌쩍 넘고 모사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길이만 20m에 달하다 고래죠, 보니까 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임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들의 크기와 유용에서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위험한 공룡들은 이들이 아닙니다. 유전자 공학으로 태어난 이 돌연변이 공룡들이 가장 위협적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네. 그리고 무섭거든요. 네.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보아왔던 공룡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공룡이 크게 멋지게 나온다면 또 우리 이지혜 기자님 또 아이맥스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네, 굳이 이번 영화는 아이맥스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충분히 큽니까? 그래도? 네. 그냥 공룡이 나오기만 해도 어떤 위압감이나 공포심이 좀 들겠네요. 네. 그런데 저 약간 좀 위압감이나 공포심이 강조된 부분이 네.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가렛 에드워즈 감독이에요. 이 가렛 에드워즈 감독은 본인이 VFX 아티스트 출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수효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첫 영화 같은 경우에도 먼스터즈라고 해서 괴수물이에요. 갑자기 외계의 괴물들이 지구에 오게 되면서 이들과 사투를 벌이는 인간들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연출도 하고 각본도 쓰고 VFX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은 단돈 $15,000. 아주 초저예산으로 이런 SF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업계에 정말 관심을 한순간에 받으면서 이제 두 번째 영화가 바로 괴수물의 어떤 원조격, 괴수물 하면 떠오르는 고질라거든요. 바로 이제 영화 예산이 800배 이상으로 상승하는 초거대 프로젝트를 맡게 될 만큼 네. 그 VFX에 대한 전문성과 연출성을 인정받은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라기 월드에서도 자신이 특기를 발휘했던 괴수물에서 괴수가 등장하는 순간 괴수를 한 번에 전신에 딱 보여주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둥둥둥 소리만 진동으로 위압감을 조성을 하고 공포심을 조성한 뒤에 발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그러다가 마지막에 돼서야 전신을 다 보여주는데 그렇게 서스펜스를 쌓아 올리는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공포영화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어요. 오호.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 음악 함께 들어보시죠. 주라기 월드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다이노 스펙터크,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작곡한 곡입니다.
주라기 월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다이노 스펙터클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지혜 씨는 토크 오늘 첫 번째 영화로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배우들 연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공룡이 쫓아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어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아무것도 없고 애니매트릭스 이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 가렛 에드워즈 감독이 워낙 VFX에 능력이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퍼포먼서라고 하죠. 그 배우들의 시점을 위해서 공룡을 연기하는 그러니까 특수 처리된 의상을 입고 공룡을 연기해서 나중에 그 위에 공룡의 CG를 합성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배우들 입장에서는 연기하기가 정말 까다롭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스칼렛 요한슨도 그렇고 다른 배우들도 워낙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들을 캐스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스칼렛 요한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액션에 또 일가견이 있는 배우이다 보니까 그쵸. 특별히 뭔가를 준비하지 않고도 이 영화에 나오는 모험 액션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배우였는데 유일하게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배운 것이 레펠이라고 해요. 암벽 등반. 암벽 등반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암벽 등반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릴 있는 장면에서 등장을 해서 그걸 새로 배워서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배우들이 이 영화에 합류하게 된 이야기들이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어떤 위용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스칼렛 요한슨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주라기 공원 팬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이제 형제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나서 집에서 주라기 공원 텐트를 1년이나 치고 자기도 했다라고 우와. 할 정도로 인터뷰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주라기 공원에 대한 애정을 밝히고 또 심지어 이 주라기 공원 시리즈가 주라기 월드까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때마다 발표될 때마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캐스팅해달라. 이런 톱 배우가 먼저 연락을 취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이번에마저 자신이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스필버그한테 연락한 거죠. 나 출연하게 해달라. 그래서 성사가 정말로 됐을 정도로 이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굉장한 팬이고 특히 그때 어렸을 때 함께 영화를 봤던 주라기 공원을 봤던 형제들이 이 영화의 시사회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나서 한 번도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대요. 자신의 영화를 보고 나서. 근데 막 형제들이 울면서 네가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있었구나.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진정한 성덕이시네요. 네. 그리고 네. 뭐 다른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다 첫 번째 영화였다, 내가 본. 라고 할 정도로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큰 세계 안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 영화에 출연했다라고 하는 배우도 있을 정도로 이 배우들의 애정으로 굉장히 똘똘 뭉쳐진 영화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실 관람객 평점이 6점대입니다. 이 정도면 낮은 거 아닌가요? 높지는 않죠. 그죠? 네. 호불호가 좀 갈리나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관객들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방향을 좀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주라기 월드 시리즈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전 시리즈가 2,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 리부트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리부트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룡을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마음을 좀 충족시켜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공룡의 비중이 생각보다 적어요. 인간 캐릭터의 비중이 크고 인간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좀 많다 보니까 공룡을 보길 원했던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공룡들을 보기 원했던 관객 입장에서는 보고 싶은 걸 못 보니까 좀 평점이 그렇게 높게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저는 영화도 중요하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시선도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저도 실험 관람평들을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영화 보신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단점으로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조라 일행이 아닌 평범한 가족이 있어요.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 공룡의 모험과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평범한 가족인데 이 가족 캐릭터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거부감이 크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히 모험에 휘말렸는데 이 조라 일행이 둔 목표가 있잖아요. 샘플을 채취하는. 그걸 방해하는 민폐 캐릭터.
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네네. 그들이 살려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민폐 캐릭터라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에도 몰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관람평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굳이 왜 나왔냐가 되겠군요. 네. 그런데 영화 안에서 모두가 목표를 향해서 다 나아가고 옳은 행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민폐 캐릭터라고 명명하는 그 캐릭터들 안에도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서사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 빌드업을 못 견디시는 관객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저에게는 요즘에 되게 큰 고민인데 이 영화에도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영화 얘기해 볼게요. 뭡니까? 당연히 이 시리즈의 시작이죠. 주라기 아하. 공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벨로시랍터 나옵니까? 네. 아하. 언제였죠, 이게 시작한 게? 93년에 개봉했으니까 30년이 넘었죠. 이때 93년도에 기억이 나시나요? 무엇을 하고 계세요? 저는 93년이라는 그 해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요? 고3이었어요. 아. 1년이 다 싫어요. 그럼 보지 대전 엑스포 못 못하셨겠네요. 갔고요. 하여튼 1년이 다 싫어요, 저는. 네. 이 3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계속 시리즈를 쏟아내고 있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에게도 굉장히 93년은 중요한 해였어요. 왜요? 고3보다 더 중요한 그런 해였는데 왜냐하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조스로 78년도에 조스가 개봉을 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1억 달러 흥행을 처음 넘기고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엄청나게 주목받는 감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오랜 부진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라기 공원을 내기 전에는 후크라는 피터팬을 다룬 네. 영화를 냈는데 그 영화도 흥행에 실패하고 망했죠. 그 전에 컬러 퍼플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오면서 스티븐 스필버그는 한물간 감독이야 라고 이제 치부를 해버리게 되는데 93년도에 이 주라기 공원과 또 심지어 신들러 리스트를 같은 해에 개봉시키면서 주라기 공원으로 흥행, 신들러 리스트로 비평, 그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아카데미를 수상하면서 스티븐 스필버그에는 제2의 전성기가 열린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전성기이긴 하지만 어떤 제2의 전성기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볼 수 있는 작품이 또 주라기 공원이기도 합니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명장면은 떠올라도 줄거리 잘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호박에 갇힌 모기의 피에서 그 공룡의 DNA를 추출을 해서 이제 공룡들을 막 생산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마파크 주라기 공원을 지었는데 이게 일반 대중에게 오픈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이제 받으려고 전문가들을 불러요. 근데 여기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터지게 되고 이 테마파크 안에 이 사람들이 갇히게 되면서 공룡들과 사투를 벌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호박에 갇힌 모기의 피라는 설정이 너무너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독특했죠. 네. 실제로 모기가 공룡이랑 동시대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우긴다면 너무 그럴듯한 것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과학적으로 느껴지고 네. 그리고 날아다니는 모기만 봐도 좀 다른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 피를 빨아먹은 모기는 어디 호박에 가둬놓을 거라는 생각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 주라기 공원의 매력 또 이 영화사에 남긴 의미는 네. 뭘까요? 일단은 CG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93년도이기 때문에 이전에 91년도에 터미네이터 2가 발표가 되면서 CG의 어떤 혁명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터미네이터 2의 CG 같은 경우에는 금속성의 재질, 사이보그를 표현하는 CG였어요. 그런데 이제 93년에 주라기 공원에 와서는 이 CG가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뭐 근육의 움직임, 피부의 질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려내면서 이 영화 이후로는 CG가 완전히 대세가 되죠. 지금 관객들에게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전에는 그냥 아날로그 특수효과가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라기 공원으로 인해서 산업의 항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지금 말씀 들으니까 확실하네요.
정말 터미네이터 2 때도 엄청나다고 생각했지만 네. 그거는 생물은 아니었으니까 그쵸. 이게 생물로 가는 건 또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됐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수많은 CG 업체들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VFX. VFX. 업체들. 네. 그 업체들이 다 주라기 공원보다 잘해요가 이제 그들의 주장이 될 정도로 이게 뭐 그쵸. 기준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공룡을 구경하는 게 이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네. 동시에 사실 여러 가지 좀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대학 때 다시 볼 때도 뭐랄까 좀 생각할 부분이 좀 꽤 있었어요.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는 오랜 시간 동안 시리즈를 여러 편 내면서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인간의 탐욕,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인간의 오만이 어떻게 재앙을 불러오는 것인가인데요. 일단 주라기 월드에서도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한다라는 좋은 취지를 내걸었지만 그 약이란 것이 인류 모두에게 공짜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에게만 복무하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것에 이 공룡이라는 생명체를 소유권을 함부로 우리가 인간이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요. 영화 안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공룡들이 나왔는데 이런 거 함부로 공룡을 죽여도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공룡 학자는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우리가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공룡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공룡이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생명체도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거죠. 뭐 심지어 다른 인종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네. 주라기 공원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첫 번째 편에서는 정말 그 이재 기자님 말씀하신 그 인간의 오만, 그 부분을 너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이제 20몇 살이니까 더 그런 네. 나이기도 했고, 정말 그런가? 그러면 이걸 어디서 끊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영민님께서 주라기 월드랑 슈퍼맨 내리 2편 봤는데 다음 편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끝이 애매하게 끝나서요. 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편이 나오는 것은 모든 뭐 영화들이 그렇지만 이번 영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사실 달려있기 때문에 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기가 안 끝났잖아요. 그래도 흥행이 안 되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지난주에는 또 재밌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를 이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에게 끌어들이시더니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그 노래만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공룡입니다. 이번에 공룡으로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영화가 잘 되고 또 다음 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전 또 기억에 나는 게 그 93년도에는 버스 정류장에 음반가게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네. 그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팔았던 기억이 나요. 그게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존 윌리엄스의 음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말 라이센스를 얻었던 테이프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좀 판단하기 힘들긴 한데, 어쨌든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에요. 스필버그가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내 영화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하지만 그걸 흘러내리게 하는 건 윌리엄스의 음악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 중요했고, 이 주라기 공원에서 처음 공룡을 봤을 때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긴 다리와 긴 목을 천천히 훑어 올라가면서 이 전신이 천천히 나오는데, 그때 존 윌리엄스의 웅장한 음악이 나오잖아요. 방금 들으셨던 네. 알렉산드르 데상폴라가 다시 이제 편곡해서 들려주기도 했는데, 그 음악이 나오면 정말 생명의 경외심, 거기에 대한 순수한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저도 오면서 존 윌리엄스를 듣고 왔거든요. 진짜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게, 일상생활 하실 때 존 윌리엄스 음악 듣잖아요. 굉장히 숭고해지고 내가 모험하는 것 같고 희망차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드실 때 들어보시면서 일상생활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당시 아마 저작권 아니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쵸? 아무 음악이나 나오던 시절이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공룡 시리즈 영화 2편을 연달아 얘기해보니까, 공룡이 다시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재의 시네토크, 오늘은 가렛 에드워즈 감독의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 2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